레이먼드 카버 단편선. 내가 전화를 거는 곳. JP와 나는 프랭크 마틴이 운영하는 술 끊기 시설의 아포치에 있다. 프랭크 마틴의 시설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JP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술꾼이다. 하지만 그는 굴뚝 청소부이기도 하다. 그는 이곳에 처음 왔고 지금 겁을 내고 있다. 나는 전에 한번 여기 온 적이 있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나는 다시 온 거다. JP의 원래 이름은 조 펜이지만 그는 자신을 JP로 불러달라고 내게 말한다. 그는 30살 정도다. 나보다 젊다. 많이 젊은 건 아니고 조금 젊다. 그는 내게 어떻게 그런 분야의 일에 뛰어들었는지 말하고 있는 중인데 말하면서 두 손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의 두 손은 떨린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는 말한다. 손 떠는 일 말이다. 나는 알만하다고 그에게 말한다. 나는 떨림은 잦아들 거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게 그렇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기 온 지 이틀째에 불과하다. 아직 첩첩 산중이다. JP에겐 손떨림이 있고 내 어깨의 신경, 어쩌면 신경이 아닌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자주 발작을 일으킨다. 때로 목 옆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내 입이 마른다. 그때는 뭘 삼키는 일만 해도 노력이 필요하다. 곧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일을 막고 싶다. 나는 외면하고 싶고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나는 두 눈을 감고 그게 지나가도록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내버려 둔다. JP는 얼마간 기다려준다. 어제 아침에 나는 발작을 봤다. 사람들이 타이니라고 부르는 남자. 덩치가 크고 뚱뚱한 남자로 센타로자에서 온 전기기사. 사람들은 그가 여기 머문 지 2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큰 고비를 넘겼다고 말했다. 하루 이틀이면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TV 앞에 앉아서 신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 새 밑에 타이니는 핫초코를 마시며 쿠키를 먹을 계획이었다. 어제 아침에 밥을 먹으러 내려올 때만 해도 그는 좋아 보였다. 그는 꽥꽥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하면 오리들을 자기 머리 위로 바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지 시범을 보였다. 빵빵 이라고 말하며 타이니는 두 다리를 겨냥했다. 타이니의 머리칼은 젖은 채 머리 뒤로 쫙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막 샤워를 하고 나온 길이었다. 그의 턱에는 면도기로 낸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프랭크 마틴의 치료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상처 자국이 있다. 그건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타이니는 식탁의 상석에 끼어들어 자신의 주연에서 흔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식탁에서 계란 요리를 떠먹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웃음을 터뜨렸다. 타이니는 무슨 말 끝엔가 씩 웃고는 알아듣는 기색이 있는지 살피며 식탁을 둘러봤다. 우리 모두는 그와 비슷한 불쾌하고 미친 짓을 저지른 바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타이니는 계란 스크램블을 자기 접시 위에 올려놓은 뒤 비스킷 몇 개와 꿀을 가져왔다. 나도 그 식탁에 있었는데 배가 고프지 않았다. 나는 커피만 조금 앞에 놓았다. 그때 갑자기 타이니가 사라졌다. 그는 의자와 함께 넘어갔고 큰 소리가 났다. 그는 두 눈을 감고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채 양 발꿈치로 리놀륨 바닥을 두들겼다. 사람들은 프랭크 마틴에게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바로 옆에 있었다. 두 소나 명이 타이니 옆 바닥에 앉았다. 한 남자는 타이니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혓바닥을 잡으려고 했다. 프랭크 마틴은 다들 뒤로! 라고 소리쳤다.
그제야 나는 우리가 타이니 쪽으로 몸을 수그리고 모여서는 그에게서 눈을 돌릴 방법이 없어 그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 사람 숨 좀 쉬게. 프랭크 마틴이 말했다. 그는 사무실로 뛰어가서 구급차를 불렀다. 오늘 타이니는 다시 합류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랄까. 오늘 아침에 프랭크 마틴이 그를 데려오려고 병원까지 스테이션 외건을 몰고 갔다. 너무 늦어 계란을 먹을 순 없었지만 타이니는 어쨌든 커피를 들고 식당에 들어가 그 식탁에 앉았다. 주방에서 누군가 그를 위해 토스트를 만들었지만 타이니는 먹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놓고 앉아서 가만히 컵만 바라봤다. 이따금 그는 앞에 놓인 컵을 앞뒤로 흔들었다. 나는 그에게 그렇게 되기 전에 예감 같은 게 있었느냐고 묻고 싶었다. 혹시 그의 심장이 딱 멎어 버리거나 반대로 내달리지 않았는지 알고 싶었다. 눈꺼풀이 실룩거렸나? 하지만 나는 무엇도 묻지 않으려고 한다. 어쨌든 그 얘기를 신나게 떠들어 댈 것 같아 보이진 않으니까. 하지만 타이니에게 일어난 그 일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발을 차면서 바닥에 쓰러진 타이니. 그래서 나는 어디서건 내 어깨가 들썩거릴 때면 숨을 고르며 기다린다. 입에는 누군가의 손가락을 넣은 채로 바닥에 누워 허공을 올려다보며 다시 깨어나는 순간을. 앞 포치에 있는 의자에 앉아 JP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나는 담배를 피우며 낡은 석탄통을 재떨이로 사용한다. 나는 JP의 두서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아침 11시다. 점심시간까지는 1시간 반이 남았다. 우리는 둘 다 배고프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아마도 그때면 배가 고파지겠지. 그건 그렇고 JP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그는 12살 때 자신이 자란 농장 근처에 있던 우물에 빠진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말은 우물이었으니 운이 좋았다. 아니면 운이 나빴거나 라고 주위를 돌아보고 머리를 흔들면서 그가 말한다. 그날 오후 늦게 그 안에 있다는 게 밝혀진 뒤에야 아버지가 줄로 자신을 끌어냈다고 그는 말한다. JP는 거기 아래에 있으면서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동안 그는 우물 안에서 별의별 무서운 생각이 떠올라 죽을 것 같았다. 그는 구조될 때까지 목이 쉬도록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그 우물의 바닥에 있었던 일이 영원히 각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 앉아서 우물의 입구를 올려다봤다. 위쪽으로 푸른 하늘이 둥글게 보였다. 이따금 하얀 구름들이 지나갔다. 한 무리의 새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는데 JP에게는 그 새들의 날개짓 소리가 이 기묘한 소동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른 소리도 들었다. 우물 위쪽에서 희미하게 버석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는 머리카락으로 뭔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했다. 그는 곤충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우물 입구 위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들었는데 그 소리 역시 그에게 각인됐다. 요컨대 그 우물 바닥에 있는 그에게 삶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에게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 작은 푸른색 원을 가리는 것도 하나도 없었다. 그때 그의 아빠가 줄을 들고 찾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JP는 자신이 늘 살아가던 그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계속 얘기해 JP. 그래서 내가 물었다. 그리고 18살인가 19살인가 고등학교는 졸업했으나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던 그때 어느 날 오후 그는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를 찾아갔다. 그 친구의 집에는 벽난로가 있었다. JP와 친구는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그들은 전축으로 음악도 틀었다. 그때 현관벨이 울린다. 친구가 현관으로 간다. 젊은 여자 굴뚝 청소부가 장비를 들고 서 있다. 그녀는 타펫을 쓰고 있는데 그 광경이 JP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녀는 JP의 친구에게 벽난로를 청소하러 오기로 예약이 잡혀 있었다고 말한다. 친구는 그녀를 들어오게 하고는 인사한다. 그 젊은 여자는 그에게 어떤 곁도 주지 않는다. 그녀는 벽난로 주위에 담요를 펼쳐 장비를 늘어놓는다. 그녀는 검은색 바지, 검은색 셔츠를 입고 검은색 신발과 양말을 신었다. 물론 모자는 일찌감치 벗었다. JP는 넋이 빠져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녀는 굴뚝을 청소하고 JP와 친구는 레코드를 틀어놓고 맥주를 마신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바라보고 또 그녀가 하는 일을 바라본다. 이따금 JP와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씩 웃거나 윙크한다. 젊은 여자의 상반신이 굴뚝 속으로 사라졌을 때 그들은 눈썹을 치켜뜬다. 그녀는 얼굴도 봐줄만 했다고 JP는 말했다. 일을 모두 마쳤을 때 그녀는 담요로 물건들을 둘둘 말았다. 그녀는 JP의 친구에게서 그의 부모가 떼준 수표를 받았다. 그 다음에 그녀는 키스해 줄 수 있느냐고 친구에게 묻는다. 그래야 행운이 찾아오거든요. 그녀가 말한다. 그 말에 JP는 완전히 넘어간다. 친구는 눈알을 굴린다. 그는 익살맞은 행동을 조금 더 한다. 그런 다음 아마 얼굴을 약간 붉히며 그는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춘다. 바로 이 순간 JP는 뭔가 결심했다. 그는 맥주를 내려놓았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가려는 젊은 여자에게 다가갔다. 혹시 저도? JP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를 훑어봤다. JP는 심장이 뛰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젊은 여자의 이름은 록시였다. 물론이죠. 록시가 말한다. 안 될 것 없죠. 여분의 키스는 아직 좀 남았으니까.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그의 입술에 멋지게 입을 맞추고는 떠나려고 돌아섰다. 눈 깜짝할 사이에 JP는 그녀를 따라 포치까지 나갔다. 그는 그녀를 위해 포치의 방충문을 잡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계단을 걸어 내려가 그녀의 소형 밴이 주차된 진입로까지 나갔다. 그건 JP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세상에 그보다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두 다리를 달달 떨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드디어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키스가 자신의 입술에서 여전히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JP는 최소한의 사리 판단도 할 수 없었다. 흥분에 사로잡힌 그는 우왕좌왕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대신해 소형 밴의 뒷문을 열었다. 그는 그녀가 물건들을 안에 싣는 걸 도왔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그때 그가 느닷없이 말했다. 다시 만나고 싶다고. 언제 함께 영화 보러 가지 않겠느냐고. 동시에 그는 평생 동안 하고 싶은 게 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는 굴뚝 청소부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걸 말하지 않았다. JP는 그녀가 두 손을 엉덩이 위쪽에 얹고 그를 바라봤다고 말한다. 그러더니 그녀는 벤 앞자리에서 명함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걸 그에게 줬다. 그러고는 말했다. 오늘 밤 10시 지나서 여기로 전화해요. 그때 얘기해요. 지금은 가야 하니까. 그녀는 타벳을 썼다가 다시 벗었다. 그녀는 한 번 더 JP를 바라봤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에 들었는지 이번에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입가에 검댕이 묻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트럭에 올라타
경적을 울리더니 떠나버렸다. 그래서? 내가 묻는다. 지금 멈추지 마, JP. 이야기는 재미있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말발굽 던지기 놀이를 시작하게 된 사연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내가 귀를 기울였을 것만은 분명했다. 어젯밤에는 비가 내렸다. 골짜기 너머 언덕 쪽으로 구름들이 몰려와 층층이 쌓인다. JP는 목을 가다듬고 언덕과 구름을 바라본다. 그는 턱을 잡아당긴다. 그러더니 하던 이야기를 이어간다. 록시는 그와 데이트를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조금씩 그는 둘이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사업상 록시는 아버지, 오빠와 함께 일했는데 일도 딱 그만큼이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 그걸 다 떠나서 JP란 놈은 도대체 누군가? JP 뭐하는 놈인데? 조심하는 게 좋아 라고 그들은 경고했다. 그렇게 그녀와 JP는 몇 번 함께 영화관에 갔다. 함께 춤을 춘 적도 몇 번 있었다. 하지만 연애 감정은 주로 함께 굴뚝을 청소하면서 깊어졌다. 어느 틈엔가 두 사람은 연을 맺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고 JP는 말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렇게 되어 결혼한다. JP의 장인은 동업자로 그를 받아들인다. 1년쯤 지나자 록시는 아이를 갖는다. 그녀는 굴뚝 청소를 그만둔다. 여하간 일을 그만둔다. 곧 그녀는 다른 아이를 갖는다. 그즈음 JP는 20대 중반이다. 그는 집을 산다. 그는 행복한 삶이었다고 말한다. 만사 형통이었지. 그가 말한다. 원하는 걸 다 가졌으니까 사랑스러운 처자식에다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었지. 하지만 무슨 까닭에서인지 낸들 알겠는가?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술버릇이 점점 세진다. 오랫동안 그는 그저 맥주만 마신다. 맥주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하루 24시간 맥주를 마실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밤에 TV를 보면서도 맥주를 마시곤 했다. 물론 가끔은 독주도 마셨다. 하지만 그건 흔하지 않은 경우인 마을에 나가서 마실 때나 손님이 찾아왔을 때였다. 그러다가 맥주에서 진토닉으로 바꾸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이유는 그도 알 수 없다. 저녁을 먹고 TV 앞에 앉아 그는 진토닉을 점점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진토닉 잔을 들고 있었다. 정말 그 맛을 좋아했다고 그는 말한다. 일이 끝난 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집에 가지 않고 술집에 들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저녁을 거르기 시작했다. 그는 집에 오지 않았다. 설사 집에 왔다 하더라도 뭘 먹으려고 들지 않았다. 그는 바에서 먹는 스낵으로 배가 불러 있었다. 때로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점심 도시락통을 거실로 집어 던지곤 했다. 그래서 록시가 소리치면 그는 돌아서서 다시 나가버렸다. 그는 다들 그가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이른 오후로 술 마시는 시간을 옮겼다. 아침에 몇 잔을 마시는 것으로 음주를 시작했다고 그는 내게 말한다. 이를 닫기도 전에 한 잔 때렸다. 그 다음에는 커피를 마셨다. 그는 도시락통에 보드카가 든 보온병을 넣어 일하러 갔다. JP는 말을 멈춘다. 입을 꽉 다문다. 무슨 일일까? 나는 귀를 기울인다. 우선 그렇게 하면 긴장이 풀린다. 지금 내 상황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다. 잠시 뒤 내가 말한다. 왜 그래? 계속해, JP. 그는 턱을 당긴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다시 말하기 시작한다. JP와 록시는 이제 진짜 싸우기 시작한다. 진짜 싸움 말이다. 한 번은 그녀가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바람에 코가 부러진 적이 있었다고 JP는 말한다. 이걸 봐. 그는 말한다. 바로 여기. 그는 콧등을 가로지르는 선을 내게 보여준다. 부러진 코라고. 그는 보답을 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탈골시켰다. 또 한 번은 그녀의 입술을 터지게 만들었다. 둘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치고받고 싸웠다. 모든 게 개판이 됐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술을 마셨다. 멈출 수 없었다. 또한 그 무엇으로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록시의 아버지와 오빠가 박살 내겠다고 위협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록시에게 애들을 챙겨서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록시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자초한 일이라 그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지금 다시 JP는 정말 조용해진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 의자에 축 늘어진다. 그는 여기와 언덕 사이에 놓인 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차를 바라본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 JP. 더 얘기해봐. 내가 말한다. 나도 몰라. 그가 말한다. 그는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괜찮아?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말해도 된다는 뜻이다. 어서 J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가 생각해낸 한 가지 방법은 남자친구를 찾는 것이었다고 JP는 말한다. JP는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있었던 그녀에게 어떻게 그런 시간이 생겼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나는 놀랐다. 그는 성인 남자다. 마음만 먹는다면 나는 말한다. 시간이야 생기지. 시간이야 내면 되는 거지. JP는 고개를 흔든다. 그렇겠지. 그는 말한다. 어쨌든 그는 그 사실, 록시의 남자친구에 관한 일을 알게 됐고 돌아버렸다. 그는 록시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내려고 갖은 애를 쓴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하자 그는 와이어 커터로 반지를 마구 자른다. 훌륭하고도 실속 있는 장난감이랄까? 이때 그들은 이미 두어 라운드 치고 받은 상태였다. 다음날 아침 일하러 가다가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다. 그는 운전면허를 빼앗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트럭을 몰고 일하러 갈 수 없다. 차라리 다행이지 라고 그는 말한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지붕에서 떨어져 엄지손가락이 부러진 일이 있었으니까. 목이 부러진 건 시간 문제였지 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술을 끊고 인생을 원래의 궤도로 돌려놓을 방법을 찾기 위해 여기 프랭크 마틴의 치료센터에 찾아왔다. 하지만 그도 나처럼 자신이 원해서 여기에 왔다. 우리는 갇힌 게 아니었다. 나가고 싶으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일주일은 여기서 지내야만 한다고 했고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강력 권고사항이었다. 말했다시피 나는 프랭크 마틴의 치료센터에 온 게 2번째다. 일주일 체류 비용을 내기 위해 수표에 서명하려고 끙끙대고 있을 때 프랭크 마틴은 말했다. 원래 휴가란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이번에는 좀 오래 붙어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지. 2주 정도면 어떨지 생각해봐. 2주 정도면 할 수 있겠어? 어쨌든 생각해보라고.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네.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수표를 누르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이름을 서명했다. 그 다음에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현관문까지 걸어간 뒤 작별 인사를 했다. 잘 지내 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문 기둥에 부딪혔다가 포치로 나갔다. 늦은 오후다. 비가 내리고 있다. 나는 문에서 창문으로 간다. 나는 커튼을 걷고 차를 몰고 나가는 그녀를 본다. 그녀는 내 차를 타고 있다. 그녀는 술에 취한 상태다. 취하긴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나는 난방기 근처에 있던 큰 의자까지 간신히 가 거기에 앉는다. TV를 보던 사람들 몇몇이 바라본다. 이내 그들은 보던 화면으로 시선을 돌린다. 나는 그냥 앉아있다. 이따금 나는 화면에 지나가는 것들을 올려다본다. 그날 오후 늦게 요란스레 현관문이 열리더니 거구의 2 남자 사이에 낀 JP가 끌려 들어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2 남자는 JP의 장인과 처남이었다. 그들은 JP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늙은 남자가 그를 입원시키기 위해 서명했고 프랭크 마틴에게 수표를 건넸다. 그 다음에 2 사람은 JP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걸 도왔다.
침대에 재울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곧 늙은 남자와 다른 남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곳을 떠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에서 손을 빼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었다. 빌어먹을 정말이다.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나도 장담할 수 없다.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지난 뒤 JP와 나는 아포츠에서 만난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날씨 얘기를 한다. JP에게는 손 떨림이 있다. 우리는 앉아서 두 발을 난간 위로 올린다. 우리는 한가한 시간을 보내려고 나온 사람들처럼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다. 이제 막 새 사냥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들처럼. 바로 그때 JP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다. 춥긴 하지만 대단히 추운 건 아니다. 구름 때문에 어스레하다. 시가를 마저 피우기 위해 프랭크 마틴이 밖으로 나온다. 그는 단추를 끝까지 채워 잠근 스웨터를 입고 있다. 프랭크 마틴은 키가 작고 실팍하다. 회색 곱슬머리에 머리통은 작다. 몸뚱어리에 비하면 머리가 너무 작다. 프랭크 마틴은 입에 시가를 문 채 팔짱을 끼고 서 있다. 그는 입에 문 시가를 해치우며 계곡을 바라본다. 그는 프로 권투 선수처럼 뭔가 아는 그런 사람처럼 거기 서 있다. JP는 다시 조용해진다. 그러니까 숨을 거의 쉬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석탄통에다 내 담배를 집어던지고 JP를 골똘히 쳐다본다. JP는 의자에서 몸을 더 낮추고 움츠러들었다. JP는 옷깃을 여며 올린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나는 의아해한다. 프랭크 마틴은 팔짱을 풀고 연기를 뿜어낸다. 그의 입에서 연기가 빠져나온다. 그러더니 턱으로 언덕을 가리키며 말한다. 잭 런던이 이 계곡 저쪽에 꽤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 당신들이 보고 있는 저 초록색 언덕 바로 뒤야. 하지만 알코올이 그를 죽였어. 그걸 교훈으로 삼으란 말이야. 우리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놈만큼은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어. 프랭크 마틴은 시가의 남은 부분을 바라본다. 불이 꺼졌다. 그는 통에다 그걸 던진다. 여기 있는 동안 책 읽을 시간이 나면 그 사람이 쓴 야성의 부름을 읽어봐. 내가 무슨 책 말하는지는 다들 알고 있겠지? 안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가져다 읽어. 반은 개이고 반은 늑대인 동물이 나와. 설교 끝.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바지를 끌어올리고 스웨터를 끌어내린다. 나는 들어갈 테니 라고 그는 말한다. 점심 먹을 때 보세.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벌레가 된 것 같아. JP가 말한다. 저 사람은 날 벌레가 된 것처럼 만들어. JP는 고개를 흔든다. 그러더니 말한다. 잭 런던, 이름 하나는 끝내주네. 내 이름도 그랬어야 하는데 지금 이름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아내가 나를 여기에 데려왔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함께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뒤 한두 시간 머물면서 프랭크 마틴과 둘이서만 얘기했다. 그러고선 그녀는 떠났다. 다음 날 아침, 프랭크 마틴은 나를 따로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자네가 도움을 원하고 우리가 하는 말만 잘 들으면 말이지. 하지만 나로서는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었다. 내 마음의 일부는 도움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이번 경우에는 나를 여기까지 태워다 준 사람이 여자친구였다. 그녀는 내 차를 몰았다. 그녀는 폭풍우를 뚫고 운전했다. 여기까지 오는 내내 우리는 샴페인을 마셨다. 그녀가 진입로에 차를 세웠을 때 우리는 이미 둘 다 취해 있었다. 원래 그녀는 나를 여기 떨군 뒤 다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녀에게는 할 일들이 있었다. 하나를 들자면 다음날 그녀는 일하러 가야만 했다. 그녀는 비서로 일했다.
그녀의 직장은 전기 부품 회사로 괜찮은 자리였다. 그녀에게는 입이 시끄러운 10대 아들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시내 방을 하나 구한 뒤 하룻밤 자고 나서 집까지 운전했으면 싶었다. 그녀가 방을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날 그녀가 이끄는 대로 건물 앞 계단을 밟고 올라가 프랭크 마틴의 사무실까지 갔을 때 누가 왔을까요? 라고 말하던 게 그녀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 화가 난 건 아니었다. 처음에 아내가 내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그녀는 자기하고 있으면 된다고 말했는데 그때는 자기가 어떤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애처로웠다. 왜 애처로웠냐면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스미어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별로 유쾌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의사를 만나러 가야만 했다. 그것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둘이 술을 마시는 핑계로는 아주 그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마시곤 취해버렸다. 크리스마스에도 우리는 취해 있었다. 우리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어야 했다. 그녀는 도저히 음식을 만들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둘과 그 시끄러운 10대 아들 녀석은 저마다 선물을 뜯어본 뒤 그녀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스테이크 집에 갔다.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나는 수프와 핫 롤을 먹었다. 수프를 먹으면서 나는 와인 한 병을 비웠다. 그녀도 와인을 조금 마셨다. 그리고 우리는 블러디 메리를 해치우기 시작했다. 그 다음 이틀간 내가 먹은 것이라고는 소금 간 한 너트 뿐이었다. 하지만 버번은 꽤 마셨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자기야, 나는 짐 싸는 게 좋을 것 같아. 프랭크 마틴에게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아들에게 지금 잠깐 어딜 다녀와야 하니 밥을 혼자 먹으라고 설명하려 애를 썼다. 하지만 우리가 문을 나서자마자 그 시끄러운 녀석은 우리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놈은 이렇게 외쳤다. 다 꺼져버려. 다신 안 왔으면 좋겠어. 둘 다 자살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놈의 자식하고는 시내를 나서기 전 나는 주류 소매점 앞에 차를 멈추게 한 뒤 거기서 샴페인을 샀다. 플라스틱 잔을 구하기 위해 다른 가게에도 찾아갔다. 그 다음에는 프라이드 치킨이 보이기에 한 통을 샀다. 우리는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폭풍우를 뚫고 프랭크 마틴의 치료센터로 향했다. 그녀가 운전했다. 나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서 술을 따랐다. 우리 나름대로는 작은 파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슬프기도 했다. 프라이드 치킨이 있었지만 우리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는 집에 잘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무슨 얘기라도 들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녀는 내게 전화하지 않았고 나도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그녀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어떤 것도 듣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건 실수였을 수도 있었다. 다른 사람의 검사 결과가 그녀에게 왔을 수도 있었다. 어쨌든 그녀에게는 내 차가 있고 그녀의 집에는 내 물건들이 있다. 우리가 다시 보게 되리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밥 먹을 때가 되면 여기 사람들은 낡은 농장용 종을 울린다. JP 하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간다. 어쨌든 포치에 있기에는 너무나 추운 시절이 시작되고 있다. 말하는 동안 입에서 나온 입김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새해 전날 아침에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응답이 없다. 괜찮다. 괜찮지 않다고 해도 내가 뭘 어쩌겠는가. 몇 주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고함을 질렀다. 나는 그녀에게 악담을 좀 했다. 이 뇌수종아! 그렇게 말하더니 그녀는 수화기를 원래 자리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내 물건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필요했다. 그녀의 집에도 내 물건은 남아 있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 유럽에도 가고 여기저기 다른 곳도 간다. 어쨌든 그 사람 말이 그렇다. 사업상, 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또한 자신은 음주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왜 자기가 프랭크 마틴 치료센터에 있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그 일을 두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두고 웃는다. 필름이 끊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하지. 그는 말한다. 그게 중독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 그는 중독자가 아니다. 그는 항상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우리는 듣는다. 이건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는 말한다. 누가 소문이라도 낸다면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끝장이 나는 거야. 위스키에 얼음을 넣지 않고 물을 넣었더라면 필름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필름을 끊어지게 만든 건 술에 넣은 얼음이었다. 이집트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소? 그가 내게 묻는다. 거기에도 쓸만한 사람들을 좀 아는데. 새 밑에 저녁을 맞아 프랭크 마틴은 스테이크와 구운 감자를 내놓는다. 입맛이 슬슬 돌아오고 있다. 접시 위에 있는 걸 다 먹어치우고도 나는 조금 더 먹을 수 있다. 나는 타이니의 접시를 넘겨다 본다. 맙소사. 그는 거의 손대지 않았다. 스테이크는 그대로 남아있다. 타이니는 예전의 타이니가 아니다. 이 측은한 녀석은 오늘 밤에 집에 있을 생각이었다. 가운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채 TV를 보며 아내의 손을 잡고 있을 생각이었다. 이제는 떠나는 걸 두려워한다. 이해할 수 있다. 하나의 발작은 또 다른 발작을 준비하란 뜻이다. 그 일이 일어난 뒤로 타이니는 자신에 대한 너절한 이야기를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는 늘 조용하게 자신 속에만 갇혀 있다. 나는 스테이크를 내가 먹어도 되는지 묻는다. 그는 접시를 내 쪽으로 민다. 프랭크 마틴이 케이크를 보여주기 위해 들어올 때 우리 중 몇몇은 잠자지 않고 함께 둘러앉아 타임스퀘어를 비춰주는 TV를 보고 있다. 그는 케이크를 들고 다니며 우리에게 일일이 보여준다. 그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안다. 빵집에서 만든 케이크이다. 어쨌든 케이크는 케이크이다. 하얀색의 큰 케이크이다. 위에는 핑크색 글자가 쓰여 있다. 해피 뉴 이어. 오늘 하루를 열심히. 멍청한 케이크 따위야 없어도 되고. 유럽에도 가고 여기저기도 다니는 사람이 말한다. 샴페인은 없나? 라고 말한 뒤 그는 웃음을 터뜨린다. 우리는 모두 식당으로 들어간다. 프랭크 마틴은 케이크를 자른다. 나는 JP 옆에 앉는다. JP는 2조각을 먹고 코카콜라를 마신다. 나는 한 조각을 먹고 나중을 생각해 한 조각을 냅킨에 싼다. JP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이제 그는 손을 떨지 않는다. 내게 새해 첫날 아침에 아내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잘 됐네. 내가 말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손에 묻은 프로스팅을 핥는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야 JP. 소개해 줄게. 그는 말한다. 기대하지. 나는 말한다. 우리는 잘 자라고 말한다. 우리는 해피 뉴 이어라고 말한다. 나는 냅킨으로 손가락을 닦는다. 우리는 악수를 나눈다. 나는 전화기로 가서 10센트짜리 동전을 넣고 아내에게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없다. 나는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뒤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솔직히 그녀하고는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는다. 아마 집에 앉아서 그녀는 내가 본 것과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녀와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녀가 괜찮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혹시 뭔가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나는 알고 싶지 않다. 아침을 먹은 뒤 JP와 나는 커피를 들고 포치로 나간다. 하늘은 맑았지만 스웨터와 재킷을 입고 있는데도 추운 날이다. 아이들을 데려가도 되느냐고 아내가 묻더군. JP가 말한다.
애들은 집에 놔두라고 말했어. 상상이 가. 세상에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볼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는 석탄통을 재떨이로 사용한다. 우리는 잭 런던이 살았다는 계곡 너머를 바라본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자동차 한 대가 길에서 벗어나 진입로로 들어온다. 왔어! JP가 말한다. 그는 컵을 의자 옆에 놓는다. 그는 일어나 계단을 밟고 내려간다. 나는 차를 세우고 핸드브레이크를 올리는 한 여자를 본다. 나는 자동차 문을 열어주는 JP를 본다. 나는 여자가 차에서 나오는 걸,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껴안는 걸 본다. 나는 고개를 돌린다. 그러다가 나는 다시 바라본다. JP는 그녀의 팔을 잡은 채 계단을 올라온다. 이 여자가 한 남자의 코를 부러뜨렸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둘이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녀는 자기 팔을 잡고 있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난다. 이분은 내 친구. JP가 아내에게 말한다. 여기는 내 아내 록시. 록시는 내 손을 잡는다. 그녀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니트 모자를 쓰고 있다. 그녀는 외투, 두꺼운 스웨터, 슬랙스를 입고 있다. 나는 JP가 그녀의 남자친구와 와이어 커터에 대해 한 말들을 떠올린다. 결혼 반지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 번 잘린 채로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나는 추측한다. 그녀의 손은 크고 손가락 관절은 굵다. 마음만 먹는다면 제대로 양 주먹을 쥘 수 있는 여자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한다. 두 분이 어떻게 사귀었는지 JP가 말했거든요. 굴뚝 같은 것들에 대해 JP가 말했죠. 그래요. 굴뚝 때문이죠. 그녀가 말한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녀가 말한다. 자기 입으로 죄다 말할 수 없을 테니까. 그녀가 말하고는 웃는다. 그런 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한다. 그녀는 JP에게 팔을 두르고 그의 뺨에 키스한다. 그들은 문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반가웠어요. 그녀는 말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업계에서 제일 일 잘했다는 얘기도 하던가요? 빨리 가자, 록시. JP가 말한다. JP는 문 손잡이를 잡고 있다. 저 친구 말로는 당신에게 일을 다 배웠다고 하던데요. 내가 말한다. 네, 그 말은 정말 맞아요. 그녀가 말한다. 그녀는 다시 웃는다. 하지만 그녀는 뭔가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JP는 손잡이를 돌린다. 록시는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린다. 조, 시내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 안 될까? 어딜 좀 데려가면 안 되나? JP는 목청을 가다듬는다. 그는 말한다.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 그는 손잡이에서 손을 뗀 뒤 손가락으로 턱을 매만진다. 잠시 나갔다 오는 거라고 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여기서도 커피는 마실 수 있으니까. 그는 말한다. 좋아. 그녀는 말한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나를 살핀다. 조에게 친구가 생겨서 기뻐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녀는 말한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멍청한 짓이라는 걸 알지만 어쨌든 나는 그 짓을 한다. 록시, 라고 나는 말한다. 그들은 문간에 서서 나를 바라본다. 내게도 행운이 필요해요. 나는 말한다. 농담이 아니에요. 키스 받으면 그렇게 된다던데. JP는 시선을 떨군다. 문이 이미 열렸는데도 그는 여전히 손잡이를 잡고 있다. 그는 손잡이를 잡고 좌우로 돌린다. 하지만 나는 그녀만 바라본다. 록시는 미소를 짓는다. 나는 이제 굴뚝 청소부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한다. 벌써 몇 년째 조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좋아요. 키스해드리죠. 좋아요. 그녀가 다가온다. 그녀는 내 어깨를 잡고 나는 덩치가 크다. 그녀는 내 입술에 키스를 남긴다. 어때요? 그녀가 묻는다. 좋네요. 나는 말한다. 별거 아니에요.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여전히 내 어깨를 잡고 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행운을 빌어요? 라고 말하더니 그녀는 나를 놔준다. 이따가 봐 친구. JP가 말한다. 그는 내내 문을 열고 있다. 그들은 문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계단에 앉아서 담배에 불을 붙인다.
나는 손의 움직임을 바라본 뒤 성냥불을 불어서 끈다. 경련이 있다. 오늘 아침부터 그러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나는 뭔가 마시고 싶었다. 기분이 가라앉았지만 JP에게는 그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걸 생각하려고 애쓴다. 나는 굴뚝 청소부들에 대해 생각하다가 JP에게서 들은 게 다였다. 그런 등등의 까닭으로 아내와 내가 살았던 어떤 집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 집에는 굴뚝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 집이 생각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나는 그 집을 또 그 집에 살기 시작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밖에서 들려오던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일을 떠올렸다. 일요일 아침이었고 침실은 아직 어두웠을 때였다. 그렇지만 침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뭔가 집 옆을 긁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대에서 나와 살펴보러 갔다. 내 정신 좀 봐.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고개를 흔들어 얼굴을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을 치우며 말한다. 그러더니 그녀는 웃기 시작한다. 벤투리니 씨야. 그녀가 말한다. 까먹고 얘기 안 했네. 오늘 그 사람이 페인트를 칠하러 온다고 했거든. 아침 일찍. 안 그러면 너무 덥다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녀는 말하고 웃는다. 여보, 다시 자. 그 사람 맞을 거야. 잠깐만. 나는 말한다. 나는 창문의 커튼을 밀친다. 바깥에는 하얀색 통짜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사다리 옆에 서 있다. 산 너머에서는 막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노인과 나는 서로를 바라본다. 주인이 맞은이 됐다. 하얀색 통짜 작업복을 입은 이 노인 말이다. 하지만 그에게 그 작업복은 너무 크다. 면도도 좀 해야겠다. 그리고 그는 대머리를 가리기 위해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 빌어먹을. 이거 괴상한 늙은이 아닌가?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행복한 감정이 밀려든다. 나는 나이고 내 아내와 함께 침실에 있다는 사실에. 그는 엄지손가락을 휙 치켜들어 태양을 가리킨다. 땀을 닦는 신용을 한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그 늙은 병신이 입을 벌리고 미소를 짓는다. 그제야 나는 내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몸을 바라본다. 나는 다시 그를 바라보고 어깨를 으쓱한다. 뭘 기대했겠는가? 내 아내는 웃는다. 빨리! 그녀는 말한다. 침대로 돌아와. 지금 당장. 바로 지금 침대로 돌아와. 내 손에서 커튼이 떨어진다. 하지만 나는 계속 창가에 서 있다. 노인이 고갯짓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꼭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얘야, 어서 침실로 돌아가거라. 다 이해한단다. 그는 모자챙을 잡아당긴다. 그러더니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는 통을 집어든다. 그는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한다. 나는 등 뒤의 계단에 몸을 기대고 발을 꼬고 앉는다. 아마도 오늘 오후 늦게 나는 다시 아내에게 전화해 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여자친구에게 전화할 것이다. 하지만 그 입이 시끄러운 녀석이 전화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전화할 때는 그 녀석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잭 런던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생각나지 않는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단편을 읽은 적은 있었다. 불지피기라는 제목이었다. 유콘에서 한 남자가 얼어가고 있다. 상상해보라. 불을 피우지 못하면 실제로 얼어서 죽어버리게 되는 한 남자를. 불이 있어야만 양말과 다른 것들도 말릴 수 있고 몸도 덮일 수 있다. 그는 불을 피우지만 그때 또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 나뭇가지 위에 쌓여 있던 눈이 그 위로 떨어진다. 불은 꺼진다. 그러는 동안 날은 더욱 추워진다. 밤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낸다. 아내에게 먼저 걸어볼 작정이다.
만약 전화를 받는다면 해피 뉴 이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가 먼저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내가 어디에서 전화를 거는지 물어볼 테고 나는 말해야만 할 것이다. 새해의 결심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녀와 통화한 뒤 나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 것이다. 어쩌면 그녀에게 먼저 전화할지도 모르겠다. 나로서는 그녀의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여보세요? 자기야? 그녀가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말하리라. 나야.